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정부 4분의 1이 폐쇄된 지 32일째가 되면서 융자금을 못 받거나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재정위기에 처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멕시코 장벽 예산을 주고 다카를 3년 연장하는 등의 협상안을 오늘 투표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0%입니다. USA 투데이는 사설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라도 연방정부 문부터 열고 포괄적 이민안을 논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속마음은 다카 폐지라면서 믿지 못할 트럼프 대통령의 안에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노리 핵시설에서의 활동을 미국 싱크탱크가 전한 뒤 한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비밀기지라고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세계 언론은 시노리 핵활동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은 핵기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되지 않는다는 기본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조차 북한 핵을 포기시킨다는 게 불가능하고 핵 가진 북한과 함께 사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북한 핵 사찰을 했던 조엘 윌트 씨는 북한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북한 핵의 아버지라고 농담한다면서 핵 문제를 풀려면 신뢰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전환자의 군입대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연방대법원이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 보수가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특별정책을 보수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결정입니다. 넷플릭스가 개봉한 영화 로마가 아카데미상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신분이 다른 두 여성의 인생과 멕시코의 민주화가 강렬한 이 영화 로마는 여러 면에서 한국인 정서에 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보도하는 한국 관련 뉴스는 한국의 진보나 보수 매체의 보도와도 다를 수도 있고 오늘도 역시 그런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미국은 미국의 입장이고 아니면 뭐 학자라든가 그 전문가들은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그 전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정부와도 좀 다른 의견 또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 같은 것을 종합을 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먼저 오늘의 미국이니까 미국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대통령과 의회라고 하면 뭐 이제 다수당이 된 민주당 하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통령과 서로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연방 정부가 한 달 넘게 폐쇄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스몰 비즈니스 론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 중단되신 분도 계시고 또 한국분이라고 연방정부 공무원이 없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봉급을 받지 못해서 몰기지 같은 경우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스몰 비즈니스 론을 내셔야지 되는 이런 분들은 페이먼이 늦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그 곤란함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연방 상원에서 투표하는 것이 눈여겨봐야지 될 텐데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상원이 그 1300페이지나 되는 그런 버전의 계획 이게 이제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입니다. 오케이. 이 멕시코 장벽안 57억 달러를 예산안에 민주당이 안 넣어줬기 때문에 연방정부 4분의 1을 폐쇄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 협상을 하자 하면서 다카에 대해서 3년 연장을 해준다고 했고 그 밖에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왔었던 사람들의 신변을 그 보호해주는 뭐 특별비자 보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 그 일정한 한도를 둬서 하자. 그 밖에도 뭐 굉장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페이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원에서 통과하면 뭐합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안 할 텐데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그 이민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 왜 풀지 못하는가? 클린턴도 부시도 오바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패기 누난이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컬럼니스트가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화당은 그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한쪽에서는 공화당 정말 인종차별주의자야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공화당에도 기부하는 사람들은 기업인이잖아요. 기업인들은 이민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이 그 1970년대 이후에 산업 기반이 그 노동력으로 많이 돼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의 경우는 뭐 멕시코에 벽을 쌓는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난민을 그 잘 받아들인다던가 뭔가 이민을 규제해도 좀 그 몰인정하지 않게 하는 토사구팽하지 않는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민주당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무조건 멕시코에 장벽을 쌓아라 하는 것에 반대를 하죠. 이렇게 서로의 정치적인 입장, 돈 주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이민 그 규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포괄적인 이민안이 통과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상을 한다 하면서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미국에 따라와서 부모 미국이 조국인 줄 알고 살았던 이제는 청년이 다 된 그 사람들 그 이민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또 어떻게 이거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방을 할 수가 있겠는가. 또 그 당시에 정서는 그랬어요. 지금이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다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한번 오케이 뭐 하다가 또 깨버렸습니다. 깨버리고 공화당은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다가 지금 법원의 결정으로 이 다카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폐쇄되니까 사실은 연방정부 공무원이나 정부 폐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멕시코 장벽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싸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말로 순수한 피해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USA 투데이는 사설에서 정부 셧다운을 끝내고 그 뒤에 이민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 이 부분은 이제 뭐 꼭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양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 서로 양보하고 시작을 해라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그 퍼머넌트한 그 장벽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드리머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프로텍션 3년 동안만 프로텍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 이미 경제가 57억 달러 멕시코에 장벽을 쌓는 그것보다도 더 한 달 넘게 폐쇄가 되면서 생산성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게 아니냐. 게다 대고 이자율 문제 또 뭐 세계 뭐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낮아진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쓰고 있고 뭐 TPT에서는 미국이 탈퇴한다고 공약을 하고 공약은 지켰는데 미국 없이 다른 11개 나라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들끼리 지금 잘 해가고 있고 최고의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인 2017년도에 세금 감면한 효과는 점점 떨어져가고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셧다운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서 사람들의 그 불편하고 아주 큰 크레딧도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을 문부터 열고 그 다음에는 이민에 관해서 정상적인 의회 그 과정을 통해서 해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아무튼 문부터 열고 그 보라는 게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언젠가는 아주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 국경 수비도 하고 또 그 고용인들 베리피케이션도 하고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드리머들을 합법적인 신분을 주는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임시로라도 해야지 된다. 이 말은 이제 민주당에게 하는 얘기가 되겠죠. 과거에 클린턴 시절에도
1990년도에 정말 그 정책 기금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딱 합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이민 이슈를 가지고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USA 투데이는 뭐 전국 신문이고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이민자들도 많고 제일 먼저 뭐 생츄어리 시티 그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것을 선포한 곳 가운데 하나인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사설에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그 시니컬한 그런 그 이민 그 딜에 그것을 그 동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이나 temporary 그 protected status 이것은 이제 일부 아프리칸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 같은 것인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원래 그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협상도 아니고 의회는 다카나 TPS 프로그램이요. 그 임시적인 그 이민자들 그 추방을 안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바게닝 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없애기를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2017년도에 다카 프로그램을 끝내기로 했는데 연방 그 법원에 의해서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이고 TPT 프로그램의 경우도 1990년에 만들어져서 한 30만 명 정도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나라가 뭐 환경적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문제로 도저히 살 수 없게 됐을 때 이것도 이제 그 금지하려고 하다가 연방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연방 그 법원에서 막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그대로 다카나 TPS나 다 그 무효가 될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일단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은 지금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시작을 해야지 된다. 서로 트럼프 대통령 대 민주당 정치인들끼리 협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포괄적인 그런 그 딜을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매모호하게 이런 것을 지금 일단 불부터 끄고 보자 하는데 그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연방정부 셧다운부터 풀고 그 다음에는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사설입니다. 다 입장이 달라요.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사이에 항상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도 피해보는 사람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뭐 언제까지 가겠어요? 일단 그 1월 29일에 원래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일주일 남았네요. 오늘 23일이죠? 오늘 22일입니까? 오늘 22일인데 그럼 딱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국정연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뭔가 돌파구를 찾겠죠. 서로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잠시 뒤에 이제 북한에 관한 서로 다른 미국 내에서도 다르고 또 한국의 보도와 미국의 보도는 또 다르고 그러나 팩트는 한 가지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당파 싸움이에요. 연방 상원은 대통령이 원하는 멕시코 안에 대해서 오늘 투표한다고 하고 그에 비해서 지금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과 민주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일단 멕시코 벽하고는 상관없이 연방 정부부터 끝내는 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안도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될 확률은 역시 0%입니다. 지금 케이블 방송의 앵커가 서류를 보여주는데 상원안이 1000몇백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었죠. 1300페이지였나요? 1600페이지였나요? 그럼 뭐 그 하원안도 그 정도 두께 되지 않겠어요. 1300페이지 버전. 네. 이 북한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잖아요. 시노리 그 미사일 그 오퍼레이팅 그 베이스 이렇게 했는데 이곳이 이제 그 미국의 그 전략
국제연구소 그 띵크탱크요. 뭐 국방 띵크탱크 빅터차 교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또 여러 그 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에서 만들어서 위성을 중심으로 해서 뭐 등등 해서 여기서 계속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뭐 군사 학교도 있고 뭐 연구 시설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미사일 기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게 어제 보도였어요. MBC 방송이 제일 먼저 보도하고 오늘은 뭐 세계적으로 다 퍼졌어요. 영국의 뭐 가디언, BBC,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알자지라 등등이 전부 보도를 하는데 이 문제는 역시 두 가지의 그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 핵 비핵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그런데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가닥 잡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이제 이 같은 그 내용이 나가자 한국에서 바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기지가 뭐 괌은 미국령이니까 맞네요. 미국에도 다다를 수 있네요. 주로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 다다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뭐 개발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도 더 많은 활동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그 핵시설보다 조금 뭐 위치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조금 그 비교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내용이 나가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거 가짜 뉴스래요 하는데 가짜 뉴스 아니고요. 그 한국에서 발표한 것은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비밀 미사일 사이트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20개의 비밀 미사일 사이트 가운데 한 군데다 여전히 핵 활동을 하고 있다 했고 저는 어제 방송에서 혹시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밀 사이트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그런 그 사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이곳을 그 철저히 모니터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비밀 사이트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외에는 비밀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고 그에 비해서 미국이나 세계 언론이 훨씬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이것을 그 주도를 한 보고서를 주도한 빅터차 교수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북한이 아직까지 그 신오리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사이트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리스트 안건에 올라갈 리가 없다는 얘기죠. 올라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장을 했었던 사람은 그리고 이제 더 크게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특히 이제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는 사사로운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큰 그림이 망가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도 추가로 보도하는데 Secret North Korea 미사일 사이트 One of 20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외교에서 굉장히 그 결정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미사일 오퍼레이팅 베이스로 알고 있었다고도 해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 오퍼레이팅만 하는 것,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좀 광범위한 미션이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 미사일 그 개발까지 이런 얘기를 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비슷비슷한 얘기니까 그 정도 분위기만 일단 전해드리자면은 역시 가디안도 비밀 미사일 헤드쿼터라고 표현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있을 것이라고 밝혀지자마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제 자꾸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또 이렇게 그 CSIS처럼 띵크탱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아무튼 공격을 한다면 가장 크게 공격을 피해를 볼 곳이 사우스코리아와 일본과 미국 영구 괌이거든요. 노동 미사일이
뭐 이곳에 배치됐었고 뭐 이랬던 것으로 알려지는 곳이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디언도 한 번도 북한에 의해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얘기됐었던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했고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풍계리 2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었다. 2017년도에 2월 달에 처음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 미사일이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었던 그런 일인데 한국의 합참의장이 얘기한 것까지 가디언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로이터 통신도 마찬가지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조엘 위트 씨의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보도를 하잖아요. 물론 사설로는 당연하고 심지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한국 특파원인 조나단 챙 이분 트위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서울발로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강경한 보도를 많이 냈고 정치에 있어서도 한국의 보수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인터뷰 안 했고 본인이 아마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과는. 그 대신에 이제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도 크게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고 한 신문이 월스트리트저널이고 이 조나단 챙 기자가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오늘 미국이 아마 have to rethink 다시 북한에 대한 접근을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워싱턴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같은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이 많은데 어느 순간까지는 말하지 않고 조심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겠는가? 지금 피니쉬 라인에 와 있는데 북한이 모든 것을 수십 년 동안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이건 핵 개발을 해왔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을 포기를 하겠는가? 전문가들은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핵을 쓰는 것을 동결하고 책임 있는 핵 국가로서 사실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였었나요? 북한의 신년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한 여러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마지못해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핵을 다른 곳에 팔지도 않고 쓰지도 않도록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nobody is happy. 미국의 입장에서요. 이런 아웃컴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미국에도 여러 조직이 있는데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라고 해서 보다 조금 젊다고 할까요? 연구진들이 그런 곳에서 핵 연구요. 외교 정책이라든가 그런 스페셜리스트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만 하고 여기서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는 핵을 쓰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하는 소리가 지금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북한을 핵 가진 국가로 인정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뭐 이런 나라처럼요. 그래서 매 주말이 정말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더욱더 비현실적이 된다. 그래서 이 제임스 클래퍼 같은 사람이 국가정보국장이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로 서로 안 좋은 사이지만 이 사람이 한국에 가서도 얘기하고 2017년도 포럼에서도 얘기하고 했었던 것이 미국이 평양에 이제 대사관을 둬야 된다. 그렇게 서로 대사관을 주고 미국인도 있고 국제 교류를 하고 하는데 미국을 향해서 핵을 쏘겠는가. 그러면서 포커스를 맞춰야지 되는 게 핵 활동을 더 이상은 안 한다는 정지했다는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지 된다. 핵 가진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어요.
저에겐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그 NPR 방송에 조엘 위트 씨가 그 어피니언을 보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하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국무부의 관계자로 또 민간인 그 이후에는 그런 신분으로 북한과 25년 동안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쭉 그 얘기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전문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헨리 샘슨 시팀슨이라는 그런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그보다는 뭐 38 노스 프로젝트의 디렉터이고요. 해서 가장 결정적인 의문은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의문 아래서 베리피케이션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은 위성사진이라든가 뭐 여러 개의 그런 간접적인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분이 이제 1994년도 뭐 제네바 협약이 있고 그 이후에 활동할 때 북한 그 문제의 그 어피서였었잖아요. 그래서 1999년도 봄에 본인이 이제 그 리드를 해서 미국 핵 사찰단이 북한에 갔을 때부터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긴 내용인데 좀 짧게 요약을 해보면 북한의 핵 사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도전이 될 것이다.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은 온건한 사람들 측에서는 핵 가진 북한을 인정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그 불신이 너무 깊은데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었을 때였죠. 지금은 이제 국무위원장이지만 미국이 이제 그 에너지를 주고 평양이 핵 물질 이런 거 만드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5년 뒤에 이제 인스펙션 팀이 간 거예요. 갔을 때 그때는 이제 그 금창리였었잖아요. 인스펙션 팀을 꾸리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6개월이나 평양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 팀이 금창리에 가기로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인스펙션이라는 이 단어조차에도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인스펙션이 아니라 visit, 방문한다는 단어로 바꿨었고요. 10명의 인스펙터 그 팀인데 미국에서는 물론 과학자도 있었지만 국방부, 스파이 팀도 가서 이것을 미국에 숨기기 위해서 전부 이제 국무부 사람으로 여권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바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도착했었을 때 그 얘기를 조엘 위트 씨에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웃으면서 서로 잘 아니까. 아니 왜 이 팀의 여권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새로 외교관 여권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제 딱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지 못하는 게 시작된 거예요. 하룻밤 북한의 그 외무상이 본인을 잠자는데 끌고 나가서 어디 데리고 가서 보니까 외무상도 아주 화나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금창리의 북한 군인이 미국 팀이 지금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무상에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왜냐면은 그 미국인의 락커에 넣어둔 장비에서 삐입하는 그 소리가 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걸로 북한군들이 오해를 했는데 사실은 그 건전지가 다다랐을 때 경고를 주는 신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금창리에 있으면서 이제 떠나기 며칠 전이었다는 거예요. 노스코리아가 이 미국 국방부에서는 거짓을 했다. 뭐 이제 뭔가 거짓 비밀 활동을 했다 하고 파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미국이 잘못 알았었던 것이었어요. 어쨌든 미국 팀에서는 미국도 북한을 믿지 못하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인스펙션 팀에게 속였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고 이 그 인스펙션의 클라이맥스라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는 이런저런 사연은 있었지만 우리 인스펙션 팀이 성공을 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또 그 군인이 마지막에 한 명 그 인스펙션 팀에서 그 정보 그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
원래 하지 않기로 한 이것은 그 미국에서도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조엘 위트 씨의 얘기예요. 실수로 우리의 리스트에 없었던 그런 빌딩에 접촉을 했다. 정말 그 실리한 미스테이크이다라고 해서 큰 벌 받지 않겠나 했는데 아무튼 넘어가기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그 노트북 기록 같은 것 이것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했었던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 뺏겼고 대신에 북한에서 비디오 테이프과 그리고 뭐 그밖에 다른 것만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지에서 미국의 국방부 그 정보 요원이 북한이 우리를 속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북한이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서 클린턴 행정부에서 그때 이제 다 이제 북한의 히든 그런 그 사이트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대통령이 클린턴에서 부시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부시의 어드바이저 가운데 나중에 이제 유엔 대사까지 했었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존 볼튼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아주 그 강경하고 믿지 못하고 다 뭐 정권을 바꾸거나 선제 공격해야지 된다고 예방 공격이나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볼튼이 들어가고 나서는 북한과 접촉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북한이 계속 시간을 벌어서 핵무기를 여기까지 피니쉬 라인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해서 조엘 위트 씨가 북한에서는 농담을 한대요. 나중에 농담을 했대요. 존 볼튼이 우리 그 핵무기 프로그램의 father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줬으니까. 그래서 조엘 위트 씨는 신뢰를 빌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금창리 그 인스펙션에서 본인이 겪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그 신뢰, 서로 간의 신뢰라는 거죠. 해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진행되면은 베리파이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 핵에 대해서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그런데 믿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클린턴의 그 특별 대사였던 그 윌리엄 페리가 평양에 가서 이제 그 뒤에 매들린 올브라이트까지 가고는 했지만 결국은 신뢰하지 않는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나는 다시 태어난 기독교 신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은 또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다시 기독교인이 된 사람 같은 강초랑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백악관에 여러 번 초대를 하고 하면서 이게 완전히 끊기고 한국과 미국과의 정권도 바뀌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정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미국이 그 문을 닫아버리는 정권이고 미국이 또 대화를 하자고 하면 또 한국이 안 그렇고 하다가 이번에 아주 묘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건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본인이 25년 동안 경험해 본 결과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과는 서로 믿으면서 이렇게 코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하다. 조엘 위트 씨가 NPR 방송에 얘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영화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아카데미 시상식 오늘 후보작이 쭉 발표가 됐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특히 이제 올해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상 후보에 정말 좋은 작품이 많고 특히 로마 같은 영화는 외국어인데도 그런데도 이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고 작품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필름 에디팅 부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콜드워도 정말 좋고 어제 말씀드렸던 가버나움, 캐퍼나움 이 영화 레바논 영화도 정말 좋습니다. 그밖에 여러분들께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든가 스타 이즈 본 같은 영화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린북이라든가 와이프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고 한데요. 우선 저는 뉴스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베스트 픽처가 언젠가부터 5개 후보작에서 10개로 늘렸잖아요. 10개로 늘렸는데 올해 10개를 못 채웠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외국어 멕시코 감독이 만들었고 스페니쉬로 되는 이 로마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그 블랙 클래스맨 스파이클리가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처음으로 이제 그 뭐죠? 이 감독상에 올라갔고 작품으로. 그리고 이제 블랙팬더, 보헤미안 랩소디, 더 페이보릿하고 이 로마가 각각 10개 부분 후보에 올라갔고 그린북, A Star is Born, 바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타는 지금 그 로마라는 영화인 겁니다. 로마라는 다른 것부터 조금 말씀드려야지 될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뭐 다 아실 텐데요. 뭐 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고 하니까 이 넷플릭스가 로마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잖아요. 개봉을 했고 물론 영화관에서도 해서 많은 영화관에서 개봉하지는 않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의 그 예술 영화 같은 것을 외국어 영화를 상영하는 뭐 좋은 극장이요들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뭐 파사디나나 베버리힐스나 이 로마라는 영화 한국에서도 개봉하지 않았던가요? 제한적으로 넷플릭스가 했던 영화가 작품상에 올라갔다 해서 화제인데 처음은 아니에요. 아마존에서 뭐 맨체스터도 있었고 홀루에서도 뭐였던가요? 그 마인딩 더 갭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특히 이 로마라는 영화는 여러 가지가 그 한국 사람에게는 참 그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스토리가 멕시코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계층이 있어서 이제 멕시코의 북부에는 주로 백인들이 많고 아주 뭐 이 키도 크고 백인 부자들이 많이 살고 하인들 몇 명씩이나 있고 이게 이제 이 영화예요. 로마라는 도시입니다. 감독 자체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자랐던 그런 곳이에요. 본인의 그 스토리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집을 떠났고 젊은 여성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이니까 메이드가 여러 명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메이드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여우 주연상에 올라간 그 클레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그런 그 배우예요. 얄리트야 아파리시코라는 아주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 눈에 그 선한 눈빛, 그 멕시칸 거, 뭐 선한 눈빛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주인 그 부인과 소피아든가요? 아무튼 그래요 이름이. 그 여우 조연상 후보인데 그 남편이 떠난 이 여성도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돈도 안 보내주고 젊은 여성과 떠나서 하니까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새롭게 이제 직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레오라는 여성은 한 남자와 잠을 잤는데 임신을 했고 그 사이에 멕시코의 그 여러 가지 민주화 활동 이게 1971년도였으니까요. 해서 어떤 부분에 보면 코리안도 나와요. 코리안이라는 게 그 말에만 그 배우들의 대사에만 나오는데 이제 그 멕시코 정부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학살 장면이 나오는데 학살하고 할 때에 어떤 정말로 그 남자 계층 중에서 뭐 부모의 버림을 받고 먹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리크루트해서 무술을 가르쳐서 나중에 막 총을 쏘게 하죠. 학생들 시위에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 하인의 클레오의 애인이었고 임신을 했는데 이 나중에는 이 총을 대고 딱 클레오를 쏘려고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가 생각나기도 했고 그 무술 훈련 받는데 태권도 같지는 않았어요. 무술 훈련 받는데 코리안 코리안 코치? 가 처음 왔는데 너무 터프하다 이런 얘기가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두 여성들이 결국은 그 남자를 믿고 남자의 그 의지하고 그 사랑을 갖고 살다가 독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클레오는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사산했거든요. 그러면서 비치에서 정말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아름다운 장면도 나오고 영화의 무대가 71년도였기 때문에 71년도에 한국에서 유행을 했었던 그런 음악이요. 깐존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샹송은 콜드워드인가요? 많이 나오거든요. 오 마미 마미 블루도 나오고 중간에는 이제 그 러시아에서 부른 Those were the days my friend 이게 원래 그 러시아 노래거든요. 민요. 그런 것도 나오고 음악도 많이 읽는 데다가 스토리가 쭉 인간이면 느낄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 부분은 너무 많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치도 들어가고 두 여성의 인생이기도 하면서 이 계층 여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여자는 메이드로 가고 가난한 집의 남자는 그렇게 정부의 그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학생들에게 권총으로 그냥 막 쏘고도 살인자가 되지 않는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영화가 로마인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뭐 제가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의 미국이 뉴스 시간이니까요. 시나리오도 본인이 썼고, 그 알판소 그 쿠아론 감독이 촬영도 본인이 했고, 촬영상도 받았고 해서 외국어 영화 그 필름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 본래의 최우수 작품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콜드워라는 영화도 참 좋은 영화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연방 대법원이 성전환자 군대 입대를 처음에는 이제 완전 금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좀 제한 단어를 좀 애매하게 바꾸긴 했어요. 이것을 시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합법이다, 위헌이다 하고 판결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하급법원에서 여러 번 이것을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저 시행 중지 명령을 풀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5대 4이기 때문에 브렉 캐버나우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슬슬 그 보수적인 그 입장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연방 대법원에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성전환자 군대 입대를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국방장관이었던 그 제임스 마티스가 존재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우리 모두는 다 형제다. 어떠한 차별도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제임스 마티스조차 이제는 뭐 본인이 사임을 했고 나중에 해고당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행이 곧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 9천 명 정도의 지금 영향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현재에 입대해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떠한 뭐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여러분들께 제대로 이것을 잘 전해드렸다라고 생각되는 적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때로는 고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For example,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막 급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도 이 로마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딱 그 다른 세그먼트로 넘어가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빠뜨린 것 같기도 해요. 이 계층 간의 그 멕시코도 북과 남이 있어서 남쪽이 이제 주로 이제 사람 생긴 모습도 작고 북쪽 사람들의 하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서 하녀가 아이와 놀다가 아이가 이제 죽은 것처럼 그 시체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녀가 따라서 딱 하면서 being dead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라.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녀가 임신을 했을 때 주인집 마나님의 엄마가 이 하녀를 데리고 아이의 요람을 사주러 같이 가구점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민주와 막 총 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에 우리 딸, 내 손녀, 손주 요람도 다 여기서 샀어. 굉장히 평등하지 않습니까? 강혜진이었습니다.